우리는 오늘 2주차 수업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화법과 언어 했었잖아요. 그쵸? 우리는 오늘 뭐 할 거냐면 독서와 작문 영역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걸쳐서 독서와 작문 볼 거고요. 2주차, 3주차는 독서, 작문, 그리고 마지막 4주차에는 문학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틀린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분홍이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수업 교재에 대한 질문 20쪽 펴볼까요? 자, 9번에 대한 질문이 있을까요? 소리 끄는 거는 질문 있어 없어? 9번에 3번이 아니라 틀린 건데. 자, 보세요. 앞에 봐요. 우리는요 9번을 해결을 할 때 여기 잠깐 봐도 돼요. 자, 9번을 해결할 때 얘들아, 이 기억에 들어가는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즉 얘네 각각이 맞는지만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하냐면 아래의 이거라는 점이 얘랑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A와 얘의 공통점, B와 얘의 공통점, C와 얘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잖아요. 3번은 왜 아니냐면, 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C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컵 없는 긴 통이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도 적어봐 주실까요? 쓰셨어요? 자, 여기서 컵 뽑는에서 컵 뽑다 뽑고 뽑으니 뽑아서 뽑음으로 여기서 는의 동그라미 하세요.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바뀌는 부분을 뭐라고 했죠? 미라고 했죠. 여기 어미 있네. 그쵸? 자, 그리고 긴 통의 긴, 길다, 길고, 기니, 김으로 긴, 기 밑에 니은, 요 니은도 어미입니다. 둘 다 어미예요. 그러면 쌤 3번 맞는 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얘 자체는 맞는 말인데 문제는 추운 바람 맞게와 같다가 틀렸어요. 추운 바람 맞게도 한번 써볼까요? 요렇게. 자, 추운 바람 맞게의 직접 구성 성분은, 쌤이 저번 시간에 직접 구성 성분은 뭐라고 했죠? 단어를 딱 봤을 때 두 개로 쪼갈랐을 때 나오는 성분들이 직접 구성 성분들이라고 했죠. 추운 바람 맞게의 직접 구성 성분은 추운 바람과 맞게예요. 추운 바람부터 보도록 할게요. 추운 바람에는 어미가 있을까 없을까? 어미가 있어요. 춥다, 춥고, 추우니, 추움으로 추운 해서 여기 니은, 어미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용언 활용 과정 시 바뀌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했어요? 간, 바뀌는 부분 미. 자, 이번엔 조금 다른 문법 개념들을 말씀드릴게요. 단어 형성 요소 가운데 실질적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을 뭐라 했죠? 실질 형태소 중에서 두 글자. 단어 형성 요소 중에서 실질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 간 아니고 적어볼게요. 여기 있는데 이게 어근. 자, 밑에 좀 적어볼게. 얘는 얘들아 좀 적고 가보도록 할게요. 단어를 만드는 재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어를 만드는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근. 어근은 단어를 만드는 요소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 어근입니다. 중심 부분인 거죠. 중심 부분. 이와 달리 접사 같은 경우에는 어근의 뜻을 추가하고 단어의 품사를 바꿔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접사는 서브예요. 서브. 어근이 주인공이에요. 이해했어요? 어근이 중심 부분, 접사는 주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멋쟁이에서 멋이 어근, 쟁이는 접사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적어 놓을게요. 예시. 아까 뭐였어? 추운 바람 맞게에서 맞게 앞에 보세요. 맞게 같은 경우에는 막다, 막고, 막으니, 막아서, 막음으로의 막 있잖아요. 막게에서는 막과 개 중에 무엇이 실질적인 부분일까요? 막과 개 중에? 막이죠. 막다.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막. 어근이고요. 이와 달리 개는 접사입니다. 막다 품사가 뭐죠? 동사입니다. 동사. 맞죠? 동사인 막다. 그 막다의 어근이죠. 어간인 막에 개가 붙었어요. 자, 막개는 품사가 뭘까요? 막개는 품사가 뭘까요? 명사예요. 동사의 어근인 막 뒤에 개가 붙음으로써 막개는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습니다. 품사를 바꿔주는 주변 부분 개는 접사입니다. 이해했어요? 접사는 품사를 바꿔줍니다. 자, 이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우리 어미와 접사를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미 접사를 구분을 해볼게. 자, 자, 여기서 어미 같은 경우에는 용언, 활용시 바뀌는 부분이다. 그리고 접사 같은 경우에는 단어, 형성, 요소, 가운데, 주변에 혹은 뭐 형식적인 의미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서브예요. 서브. 어근의 뜻을 조금 더 추가해 주거나 단어의 품사를 바꿔 주거나.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어미는 얘들아, 어미는 새 단어를 만들지 못합니다. 예쁘다와 예쁘고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예쁘다의 활용형이에요. 예쁘고는. 다시 말하면 예쁘다와 예쁘고는 사전에 따로 등재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쁘 뒤에 고가 붙었다고 해서 예쁘다랑 다르게 사전에 새롭게 등재되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사전에 새롭게 등재되지 않아. 사전에 등재 X. 그리고 어미는 얘들아 품사를 바꿔주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거 잘 알아두면 우리 친구들 이번 주부터 가수업 시간에 문법 집중 기간 하거든요. 가수업 이미 들었다 손?
그래서 어미 접사 개념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은 쌤이랑 오늘 한번 하고 가수업 시간에 아 맞아 저거 지원생을 했었지 하시면 됩니다. 자, 접사는 이와 달리 세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접사가 붙으면 사전에 새롭게 등재됩니다. 그래서 멋과 멋쟁이는 사전에 따로 등재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은 높다는 형용사예요. 근데 건물의 높이의 높이는 품사가 뭐죠? 건물의 높이의 높이는 품사가 명사예요. 높다와 높이는 따로 사전에 등재됩니다. 접사는 그리고 품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요. 막다는 동사인데 막게는 명사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적었니? 어미 접사를 구분을 해라.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추운 바람 맞게에서 개 동그라미 하세요. 개 동그라미. 자, 여기서 개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어미가 아닙니다. 용언 활용 시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개는 동사 어간 막 혹은 어근 막 뒤에 붙어서 품사를 새롭게 바꿔주는 개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추운 바람 막개의 직접 구성 성분에는 두 가지 추운 바람과 막개가 있는데 막개는 어미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구성 성분이 모두 어미를 포함한다? 추운 바람 막개와의 공통점을 볼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추운 바람 막개의 직접 구성 성분에는 모두 어미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만 포함되는 거야. 추운 바람에만.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 볼게요. 슝슝. 22쪽. 어려운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아직 우리가 의문변동을 안 배웠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번 주 문법 집중 기간부터 의문변동을 배웁니다. 그래서 의문변동 공부를 하고 나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오케이? 아직은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합니다. 10번의 답이 4번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니은에는 기역 시옷이 있어요. 기역 시옷. 동그라미 해볼까요? 기역 시옷. 기역 시옷은 비읍에서 확인되는 환경에서 탈락이 일어난대요. 아니에요. 기역 시옷이 음절 끝에 오면 둘 중 하나 기역이 발음은 나. 여기 비에는 설명이 없어요. 비조항 같은 경우에는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 왔을 때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한다 내용이 들어가 있지 받침에 겹받침 기역 시읒이 왔을 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요렇게까지만 할게요. 아직은 의문변동을 지금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가수업 때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슝슝 넘어가 볼까요 이제? 과제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초록이 오늘 한번 가볼게요. 1쪽 2쪽 질문 없고 3쪽 질문 없고 4쪽 5쪽 문법 질문 여기 잠시만요. 5쪽 10번 5쪽 10번 3번에 말씀을 드리다 해서 이 드리다가 말하다의 높임말이야 아니면 말하다의 높임말이 아니고 사실 여기서 들이다는 자 앞에 보세요. 여기 3번에서 들이다는 들이다 1이 아닌 들이다 2잖아요. 맞죠? 그럼 들이다 2로 한번 가볼까요? 들이다 2 여기
들이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말의 높임도 아니고 주다의 높임도 아니고 윗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여서 말을 하다, 인사를 하다, 부탁을 하다를 존칭을 써서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누가 말했는데 이렇게 속삭여줬는데 질문 있지 않았어요? 11번. 11번은 어떤 게 질문일까요? 초성 뭐라고? 조건에서 조건에서 초성이가 뭐라고? 초성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초성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자, 한번 앞에 같이 볼게요. 훈민정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자, 초성이 뭐야 얘들아? 초성 같은 경우에는 앞에 봐요. 음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요. 첫소리 초성, 첫소리 초성, 그리고 가운데 소리 중성, 그리고 끝소리는 종성입니다. 맞죠? 한번 싹 한번 볼게요. 훈민정음의 초성 중 기본자는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외웠다. 손. 애매해? 잘했어요. 물론 까먹은 친구들도 있죠. 중학교 2학년 때 했나? 맞죠? 괜찮아요. 또 하게 될 거예요. 고1 때. 어쨌든 훈민정음 초성,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중에 초성 중에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괄호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원리 상형의 원리입니다. 모양을 본뜨는 원리가 상형의 원리인데 자음의 초성 중에 기본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그 중에서 기역은 목구멍 막는 모양, 니은은 목구멍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 모양, 시옷은 이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뜬 거예요. 여기까지는 혹시 재원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쌤이랑 본 요 친구들은 기본자예요. 지금 쌤이랑 동그라미 5개 있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요게 초성 중에 기본자고 자, 이번엔 가획자를 보도록 할 거예요. 이 5가지의 기본자의 밑줄,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적용해서 가획자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여기서 끊어보시고요. 이렇게도 끊어보시고 이렇게 끊어보세요. 쌤이 무엇을 기준으로 끊었는지 알겠나요? 알겠니? 강민이는? 어디다가 획을 더한 거죠? 기역. 어디다가 획을 더한 거죠? 니은. 어디다가 획을 더한 거죠? 미음. 어디다가 획을 더한 거죠? 시옷. 어디다가? 이응. 혹시 이 친구 이름을 아시는 친구? 여린이요. 오! 문법 완전 똑똑이네요. 여린이웃이에요.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얘네는 얘들아 기본자 5개들이랑 비교했을 때 소리가 센 친구들이에요. 그보다는 크가 더 세죠. 느보다는 드가 더 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획을 더한 거고 자, 근데 여기 여기 하나 얘들아 꼭지를 발라줘야 되거든요. 여기 이응에다가 이렇게 사과 꼭지를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이응에다가 획을 추가한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이체자 이걸 혹시 뭐라 하는지 아는 친구? 방금 내가 말할 뻔했어. 혹시 꼭지 달린 이응을 뭐라 하는지 아는 사람? 사과. 땡! 뭘까요? 적어놓으세요. 옛 이응이라고 합니다. 옛 이응. 꼭지 달린 이응. 옛 이응입니다. 사과 아니다. 그럼 얘는 뭘 것 같아요? 삼각형. 뭐라고? 오, 맞아요. 세모 삼각형. 안 돼요. 반치음입니다. 적어놓을까요? 이 친구 이름은 반치음이에요. 반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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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요? 자, 이 친구들은 얘들아 생각을 해봐.
여기 이응에 획을 더하고 니은에 획을 더하고 시옷에 획을 더했으니까 얘네 가획자 아니야? 아닙니다. 왜 가획자가 될 수 없냐면 가획자들은 획이 더해지면서 만들어진 글자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자에 비해서 지후야. 소리가 센 친구들이야? 여린 친구들이야? 센 친구들. 센 친구들. 이와 달리 이체자 이 세 친구들은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들었으나 소리의 세기가 세지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획을 더한 친구들 가획자. 획을 더했지만 소리의 세기가 세지 않고 오히려 약한 친구들 이체자입니다. 구별이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초성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재원이가 이해가 안 됐다고 했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좋아요. 그래서 왜 답이 2번인지 알겠어요? 시옷에 획을 더했어요. 가획자 지읒이 쓰인 겁니다. 오케이? alright? 오케이. 좋아. 너무너무 잘했어. 자, 그러면 우리 수업 교재로 다시 가볼까? 분홍이로 가보자. 오늘은 독서와 작문을 보도록 할 거예요. 페이지는 24쪽입니다. 자, 우리는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을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치게 될 때 어떠한 유형으로 시험을 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영역별로. 오늘은 독서와 작문을 하도록 할 거고 독서가 특히 어려워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2개의 독서 지문과 하나의 작문 지문을 볼 거고 추가로 과제집에 있는 독서 지문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된다면. 오케이? 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을게요.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독서와 작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는 독서와 작문 영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독서와 작문 영역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예술 지문인데요. 자, 앞에 봐요. 쌤이라면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지문을 먼저 봐야 돼요? 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얘들아? 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친구를 감상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혹은 뭐에 유의를 해서 이 지문을 읽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마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가 아니고 물음을 먼저 보고 지문을 읽어라. 문제 볼게요.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애 표시하세요. 아는 애 표시해라. 표시했어. 잘했어. 자, 쌤이라면 이걸 하나하나 막 다 손질을 읽지는 않지만 훑어보면서 영화와 관련된 지문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넘겨볼게요. 12번. 기억에서 디귿의 관점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니은, 디귿 각각이 다 관점이구나. 얘네들을 잘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구나. 넘겨라. 제일 어려운 문제 13번입니다. 다음은 영화감독 A의 인터뷰래요. 윗글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가나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한다라고 할 때 떠올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뭔가 되게 정보가 많다 그쵸? 어렵겠다. 이 보기는 얘들아 읽고 가야 될까요? 안 읽고 지문 읽고 난 다음에 봐도 될까요? 지문 읽고 봐도 돼요. 얘는 먼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했네. 근데 쌤이 어제 친구들한테 풀려보니 13번보다 오히려 11, 12번을 많이 틀리더라고요. 꼼꼼하게 지문을 끝까지 읽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쌤 봐요. 표시가 하나도 없으면 안 돼. 우리 독서 수업 때도 늘 하는 거 뭐예요? 중심화제 표시하고 접속어 있으면 밑줄 치고 하면서 구조화, 머릿속에 구조화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얘들아,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스캔하듯이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으세요. 시작해볼까요? 전 진짜 미안. 하나만 더 잔소리 할게요. 문제를 방금 쌤이랑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지문 읽을 때 얘들아 성격 급해 나는. 그래서 1분 안에 쓱 훑고 문제를 봐. 내용이 머리에 남을까 안 남을까? 안 남겠죠?
문제를 싹 훑어보면 그 다음에 지문을 읽을 땐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해서라도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대충 읽고 문제 갖다가 다 까먹고 하지 말고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잘 피해서 들어왔어? 잠시만.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어떤 의도로 출제하셨는지 보세요. 뒤에 하겠습니다. 바쁜 친구들은 과제집에 아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법 개념들 있잖아요. 어근, 접사 그런 것들 보고 있어 볼까요? 가수업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바쁜 친구들은 과제집이에요? 아니요. 그 수업 교재에서 분홍이에서 우리 여러 가지 문법 개념도 배웠었잖아요. 이거 어차피 가수업 때 했었지. 기억나요? 네, 그때는 교체만 했어요. 교체만 했었죠. 네.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바쁜 친구들은 수업 교재 22, 23쪽 보고 있어. 수업 때 하는 거니까. 초 뒤에 하겠습니다. 앞에 봐요. 같이. 정답은 523입니다. 523. 523. 523.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세요. 지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독서든 문학이든 화작이든 중요한 것은 문제를 살핀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가서 지문을 읽을 때 집중해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읽어라. 훑어 읽듯이 대충 읽고 성격 급해서 문제로 가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계속 읽게 되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지체됩니다. 한 번 읽을 때 꼼꼼하게 읽어야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지문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읽는 그 과정과 쌤이 읽어나가는 과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21세기 들어서 보편화된 디지털 영상 기술은 21세기 들어서 디지털 영상 기술이 보편화됐지. 영화 미학, 영화 창작 방식, 관객의 영화 체험 등 영화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뒤에 중요하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가공하는 디지털 후반 작업이 통상적 제작 과정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리얼리즘적 매체라는 오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컴퓨터 이용한 디지털 후반 작업이 통상적 제작 과정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영화는 현실을 똑같이 재현하는 리얼리즘적 매체야 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자, 그럼 이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흔들리게 되는 과정, 리얼리즘적 매체라는 믿음이 깨지는 과정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영화는 처음 발명되었을 때부터 놀라운 현실 재현 능력으로 주목받았대요. 현실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 같아서 대단한 걸 주목받았대요. 카메라의 셔터가 작동하면 피사체의 이미지가 필름에 탁 새겨지고 필름의 표면에 각인된 이미지는 영화가 촬영되는 그 순간에 영화 속 인물, 사물, 공간이 실제로 카메라 앞에 존재했음을 확인을 해준다. 따라서 처음에 영화가 딱 발명이 되었을 때 영화는 하나의 기록이자 증언으로 인식이 되었었대요. 그때 지가 베르토프는 역동적인 현실 세계를 회화가 뭐예요? 여기서 회화? 컨버세이션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회화는 그림입니다. 그림이나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여기서 리얼리즘은 얘들아 우리말로 하면 사실주의예요. 사실주의. 영화의 리얼리즘적 영향을 영화 눈이라고 명명을 했대요. 지가토프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영향을 영화 눈이라고 이름을 붙였구나. 지가 베르토프는 영화 눈이 인간의 지각을 확장해서 현실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총체적인 인식을 제공한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서 본 영화는 처음에 영화가 딱 나왔을 때 그 영화는 필름 영화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필름 영화와 달리 디지털 영화에서는 밑줄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느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필름 영화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이 긴밀한 거야? 느슨한 거야? 필름 영화는 긴밀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필름 영화와 달리 디지털 영화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이 느슨하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필름 영화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가 아주 밀접하다라는 거예요. 연관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얘들아 0과 1의 이산적인 정보로 저장된대요. 그리고 이 이산적인 전자정보로 저장된 이 정보들은 디지털 후반 작업 과정에서 변형이 된대요. 자, 더 나아가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합성,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픽만으로 가상인물 공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레프 마노비치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영화 눈의 시대 아니다. 그 시대는 지나가고 동그라미 영화 두세 시대가 열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똑같이 재현하는 게 아니고 그는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넘어서 상상의 세계를 그려내는 이른바 합성 리얼리즘의 시대로 진입을 했다. 이제는 리얼리즘이 아닌 합성 리얼리즘 시대다. 하면서 영화는 사진보다 회화,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변형되고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가 오히려 영화의 사실적인 느낌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대요. 바로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아바타 영화 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바타 봤다. 오, 집중력이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3시간이라던데 재밌으셨나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원이는?
오, 재밌었어요? 추천하시나요, 혹시? 우리들에게? 추천해요? 아, 추천해요? 3시간, 와, 너무 화장실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아바타 영화 보니까 어땠어요? 뭔가 저런 세계가 진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분명히 없는데, 뭔가 너무, 우리는 알지 그런 세계가 없다는 걸. 하지만, 야,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형되고 우리 AI로 만들어진 영상 보면 우리는 가끔 헷갈려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사실 우리는 영화로 나오면 가짜인 거 알지. 하지만 야, 그래도 영화인 거 알지만 참 사실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역설적인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스티븐 프린스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공된 이미지를 관객이 야, 되게 사실적이네 라고 인식하는 트루라이즈, 즉 진짜 거짓말 현상. 이게 뭔 말이냐면 관객들은 알아, 저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화인 건 알지만 되게 사실적인데, 이런 현상을 지각적 리얼리즘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각적 리얼리즘, 얘들아, 사진적 리얼리즘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적 리얼리즘은 스티븐 프린스는 영화가 보여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해에 기반한 사진적 리얼리즘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영화가 보여주는 건 현실이랑 똑같아 라는 사진적 리얼리즘은 이제 유효하지 않고, 가짜인 거 알고 저런 세계 없는 거 알지만 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저렇게 사실적인 내용, 사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밑줄, 관객의 심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대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인위적으로 변형된 이미지에서 더 강한 사실감을 느끼는 관객의 심리에 주목하래요. 다시 말하면 현실을 똑같이 반영을 해라가 아니고, 그래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변형된 이미지에서 관객들이 어떻게 좀 더 사실감을 느낄 수 있을까? 관객의 심리에 주목해라 라고 한 게 스티븐 프린스의 주장입니다. 디지털 영화에서 관객이 보는 것은, 자, 끝까지 집중했어야 돼요. 여기를 제대로 읽지 않았으면 11번, 12번을 틀렸습니다. 디지털 영화에서 관객이 보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고 밑줄,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서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대상들, 현실에 존재한다 라는 믿음에 기반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필름 영화의 이미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실제성 문제를 고찰을 해야 된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번 답은 5번이죠. 왜 5번이에요? 어떤 부분이 틀렸어요? 5번은 어떤 부분이 틀렸어?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0과 1의 정보로 투사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 글의 끝에 있었죠? 아까 표시했죠? 좋아요. 자, 그러면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12번의 답은 쌤이 몇 번이라 했어요? 2번이라 했죠? 기억은 영화가 현실을 똑같이 재현하는 그 능력을, 디귿은 관객의 심리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금방 쌤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문을 꼭 끝까지 꼼꼼하게 읽었어야지 맞힐 수 있는 문제다. 자, 그리고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13번 가볼까요?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왜 답이 3번인지 알겠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에 대한 비평에서는, 여기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작품에는 디지털 기술도 사용했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의, 여기 밑줄, 역사적 사건의 현실성을 높이는 목적에서 그래픽을 최소한도로 사용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 아니잖아요. 영화 붓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 어쩌고 저쩌고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나? 심지호?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 풀었어요. 3점짜리인데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해봐요. 여기 페이지 30쪽? 30쪽 맞나? 28쪽. 28쪽 한번 펴보면 금방 쌤이랑 살펴본 지문에는 독서와 장문이 섞여있는 복합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영화 감독의 인터뷰다. 윗글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비평문을 작성한다. 비평문 동그라미 이거 장문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독서 지문과 독서 플러스 장문 엮여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넘겨봅시다. 이번에는 기술 지문을 풀어보겠습니다. 기술 지문 지금 살짝 봐봐. 30, 31쪽 훑어봐. 예술 지문, 금방푼 예술 지문과 지금 우리 친구들이 풀게 될 기술 지문 비교해보세요. 세용아, 어떤 지문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기술. 기술. 우리 강민이는요? 기술. 재환이는? 예슬이는? 예술 대 기술. 뭐가 더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기술? 지우는? 기술? 기술. 소율이는? 예술이. 예술이요? 그러면 소율이 같은 경우에는 예술을 더 뒤에 풀어야 돼요. 기술을 먼저 풀고 나머지 친구들은 기술을 나중에 풀어야 돼요. 왜? 보면 쫄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문제 풀 때. 맞죠? 그렇게 오래 문제를 잡고 있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내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을 못 푸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풀 수 있는 것부터, 쉽게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라. 자, 앞에 보세요. 어렵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어렵지만 쫄 필요 없어. 13번 볼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쌤 생각했을 땐 14번부터 17번 중에서 14번이 제일 쉬워요. 15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데 15번도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16번.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유에 동그라미 하세요. 16번에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6번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은 앞에 봐. 가가 어딨어? 여기 있네. 벨라 파둘라 모델은 기밀 정보 유출 방지에 적합하고 우리 친구들은 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이거 나 이유 찾아야 돼. 이유를 찾아서 문제 16번을 해결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표를 보고 쫄지 마라. 아이, 표인데다가 3점짜리. 아이, 무서워라. 맞죠?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쫄았어. 봤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패스하고 뒤에 문제들 먼저 풀었으면 좋겠어요. 3월 모의고사를 칠 때는. 자, 먼저 보고 갈 필요 없습니다. 윗글을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보기도 먼저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지문을 읽고 풀도록 할 건데 예술 지문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쫄지 마시고 12분 드릴게요. 시작. 조심해서 나갔다 가야 돼요.
잘했어.
작품 치고는 쌤에게 신호를 주세요. 안녕.
다른 친구는 했어? 선택에 후회는 없으신가요? 많이 틀렸나요? 얘는 맞아. 앞으로 넘겨볼래? 고쳤다. 김재원. 어렵다. 캐치 내봐. 2분 더 준다. 2분 30초 정도 줄게. 3시 얘들아 20분에 할 거니까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덜 푼 친구들은 꼼꼼하게 계속 풀어봐. 안 돼. 다 했니? 안 돼. 안 돼요.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볼까 우리? 보고 보내줄게. 얘는 맞았어. 다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빠르게 갔다 오세요. (20분) 시작할 거예요. 빨리 갔다 와. 잘하는 거 완전. 이거 써볼까? 잘고 나중에 한 번 더 복습할 때 보라고 표시는 좀 해둘게요. 집중 좀 안 돼. 맞죠? 그런 것 같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잠깐만. 그렇지. 내가 화장실 갈 친구 오면 할 거거든. 너 외우고 있어. 너네 가수업이냐 나수업? 어? 이게 됐어. 없어. 나랑 같이 할 거거든. 너무 잘했는데. 몇 공만. 지효야 다 했어? 얘는 모르겠어.
심지호. 네,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잠깐만요. 자, 어려웠지? 내가 어렵다 했지? 응. 나 이거 오늘 좀 하는데 너무 건드리기도 힘들었다 하면 3월 모의고사를 칠 때 기술 지문 나온다?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아요. 그 한 3-4문제 안 풀고 그 대신에 다른 문학 지문도 다 맞으면 되니까. 그쵸? 그 3-4문제 때문에 뒤에 있는 10문제를 날릴 수 없으니까 여기서 시간 투자를 먼저 하지 않고 내가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에 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내용을 우리 친구들 쌤이랑 한번 살펴볼 건데 쌤이랑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생각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지문을 쌤이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지금까지 볼까요? 지금까지 보자. 좋아요. 자, 첫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의미한대요. 앞에 봐, 같이 봐. 이때 정보의 객체는 접근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 또는 시스템 자원을, 정보의 주체는 접근을 통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대요. 오, 무슨 말? 여기까지 이해됐죠? 정보의 객체는 접근의 대상, 정보의 주체는 접근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시스템. 자, 그리고 접근 제어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정보 주체만이 정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술이래요. 무조건적으로 정보 주체들이 이 객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기술 접근 제어입니다. 자, 접근 제어에서는 보안 등급에 따라서 접근 권한이 관리됩니다. 기침이 자, 이때 보안 등급은 정보 주체와 객체에 부여된 중요도 또는 신뢰도를 나타낸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 자, 인터넷 카페에서 등급에 따라서 읽기 또는 쓰기 권한을 주는 것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맞아요. 뭐 정회원이 아니시면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접근 제어에서 관리하는 권한은 접근 제어 행렬이나 접근 제어 목록 등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접근 제어 행렬은 우리 친구들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17번에서 본 거, 이게 접근 제어 행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자, 접근 제어 행렬은 정보 주체를 행으로 정보 객체를 열로 구성한 테이블이다. 정보 주체들을 행으로 정보 객체를 열로 구성한 테이블로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접근 권한은 해당 주체의 행과 해당 객체의 열이 만나는 셀에 기록된다. 잠깐 뒤로 가볼게요. 앞에 보세요. 이거 각각이 행이에요. 갑의 행, 을의 행, 혈의 행. 그리고 A열, B열, C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접근 권한은 각각의 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리고 접근 제어 목록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는 주체가 나열된 목록이래요. 강민이는 뭐 여기까지 되고 우리 지우는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고 우리 세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객체에 대해서 쓸 수는 있지만 뭐 읽을 수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기록되어 있는 목록 접근 제어 목록입니다. 자, 접근 제어에는 임의적 접근 제어와 강제적 접근 제어가 있는데 먼저 임의적 접근 제어에서는
그러면 얘들아 이 지문을 읽을 때 임의적과 강제적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임의적 접근 제어에서는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 해당 객체에 대한 보안 등급을 부여한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를 가진 그 정보의 객체의 소유자, 정보 객체를 가진 사람이 해당 객체에 대한 보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부여하고요. 또 객체에 대한 주체의 접근 권한도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 결정한대요. 정보 표시할까요? 정보 객체를 가진 사람이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주체의 접근 권한도 결정하고. 이해했니? 그게 임의적 접근 제어다. 반드시 문제에서는 임의적과 강제적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임의적 접근 제어에서 접근 권한을 표현할 때는 접근 제어 목록이 주로 사용된대요. 우리 아까 접근 권한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임의적 접근 제어에서는 두 가지 중에 접근 제어 목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임의적 접근 제어는 구현이 쉽고 권한 관리가 좀 유연해요. 그 대신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 접근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 권한의 획일적인, 똑같은, 한결같은 일률적 통제가 일률적이 아니고 일률적 통제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제어는 무엇이죠? 강제적 접근 제어입니다. 자, 이와 달리 강제적 접근 제어에서는 잘 집중해. 알겠어. 좋아. 강제적 접근 제어에서는 보안 등급 부여와 접근 권한의 관리가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 아닌 중앙화된 방식으로 수행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은 A의 소유자가 뭐 예슬이야, B의 소유자가 소율이야. 그러면 그리고 C의 소유자는 뭐 강민이고 하면은 정보 객체 소유자들이 각각 그 본인이 가진 그 정보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 이런 거 보안 등급을 결정해요. 이와 달리 금방 쌤이 얘기한 건 임의적 접근 제어고 이와 달리 강제적 접근 제어에서는 A, B, C, D, E, F, G 다 묶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슬이가 소율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접근 권한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중앙화된 방식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임의적 접근 제어와 달리 밑줄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제적 접근 제어에서는 벨라파둘라 모델이랑 비바 모델이 있는데 벨라파둘라 모델은 기밀 정보 유출 방지에 적합하고 비바 모델은 정보의 신뢰도 유지에 적합하대요. 자, 가를 읽기 위해서는 그 다음 문단 너무 가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그 다음 문단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단입니다. 얘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면 15번, 16번, 17번까지 다 틀릴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특히 16, 17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정보 객체가 문서고 정보 주체가 객체에 대한 읽기와 쓰기 권한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먼저 벨라파둘라 모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라파둘라 모델에서 정보 주체는 자기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를 읽는 것이 금지된대요. 왜? 벨라파둘라 모델은 얘들아 일단 기밀정보 유출 방지의 목적을 둔 모델입니다. 만약에 정보 주체가 자기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를 읽어버려요. 그러면 읽은 내용을 다른 데 막 유출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등급이 같거나 낮은 문서는 읽어도 돼요. 또한 정보 주체는 자기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중요한 정보를 자기보다 낮은 등급에 써버리면 낮은 등급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요한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는 못 읽게 하고 자기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는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등급이 같거나 높은 문서에 쓰는 것은 또 허용이 됩니다. 자, 이거는 벨라파둘라 모델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16번 가의 이유는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일까요? 16번의 답은
3번이겠죠. 정보의 주체가 자기보다 낮은 등급의 정보 객체 쓰는 것이 금지됩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고급 정보, 중요한 정보를 낮은 등급에다가 퍼뜨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밀 정보,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낮은 등급의 객체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봐. 이번엔 비바 모델 볼게요. 자, 비바 모델의 목적은 얘들아 기밀 정보 유출 방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죠? 신뢰도. 이 정보가 믿을 만한가? 우리 친구들 쌤이 앞에 나와서 수업을 하면 그래도 지원쌤은 전문가니까 들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친구들 특강 들으려고 왔는데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언니 오빠들 안녕 하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신뢰도 있어 없어?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비바 모델에서 정보 주체는, 자 보세요. 비바 모델에서 정보 주체는 자기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에 대해서 쓰기 권한이 없어요. 왜? 못 믿을 사람들이니까. 낮은 등급의 사람들이 높은 등급의 문서에 써버리면 그거 신뢰도 떨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등급이 같거나 낮은 문서에 대해서는 쓰기가 가능해요. 신뢰도를 위해서입니다. 믿을 만한 정보인가 아닌가? 또한 정보 주체는 자기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는 읽기 권한이 없어요. 왜? 낮은 등급의 문서를 읽었다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서들을 읽게 될 거니까. 이게 뭐야? 되게 저급한 정보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와 달리 등급이 같거나 높은 문서를 읽는 것이 허용됩니다. 나보다 더 높은 등급, 나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 읽으면 얼마나 신뢰도가 높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결국에는 비바 모델의 목적은 신뢰도입니다. 정보의 신뢰도 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사실 벨라파둘라 모델이든 비바 모델이든 나랑 같은 등급의 문서는 쓰는 것도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나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 나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를 읽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벨라파둘라랑 비바가. 이해했니? 자, 그래서 정보 주체는 앞에 보세요. 정보 주체는 자기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포함된 신뢰도가 낮은 정보를 창조하면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비바 모델에서는 이를 방지합니다. 14번 답은 몇 번이죠? 14번 답 몇 번이야, 얘들아? 어디가 틀렸는데? 말해봐. 어디가 틀렸는데? 목록하요. 객체를 목록한 게 아니고 무엇을 목록했죠? 주체 아이자래. 정보 객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정보 주체를 목록한 거죠. 15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몇 번이야? 2번이죠. 니은이 중앙화된 방식이잖아요. 중앙화된 방식에서 정보 객체 소유자 외의 정보 주체가 해당 객체를 변경하는 것을 막으려고 사용되는 방식?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주체들의 그 등급에 따라서 접근을 너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고 너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이지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없지 않았어요? 정보 객체 소유자 외의 정보 주체 이런 말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자, 16번 볼게요. 16번 했고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얘들아 비바 모델이래. 비바 모델. 비바 모델의 목적이 뭐야? 신뢰도 유지잖아요. 정보의 신뢰도 유지. 다음은 비바 모델 접근 제어를 사용하는 땡땡회사의 접근 제어 행렬입니다. 가불병이라는 정보 주체랑 ABC라는 정보 객체가 있어요. 1, 2, 3등급으로 분류한대요. 우리는 3등급으로 갈수록 더 높은 등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테이블에서 R은 읽기 권한, W는 쓰기 권한이래요. Read and write겠죠? 자, 야들아 비바 모델 앞으로 가서 잠깐만 다시 한번 읽어볼래? 비바 모델.
10초 줄게. 한번 다시 읽어봐. 그리고 질문할게. 앞에 봐요. 앞에 봐. 자, 쓰기도 가능하고 읽기도 가능한 건 나랑 등급이 같을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읽는 것도 가능, 쓰는 것도 가능, 나랑 등급이 같을 때. 자, 그러면 병은 C랑 같은 등급, 을은 A랑 같은 등급, 갑은 B랑 같은 등급이네요. 이것까지는 알겠죠? 읽고 쓰는 거 다 가능한 건 나와 등급이 같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나보다 낮거나 나랑 같은 등급일 때 쓸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나보다 낮거나 나랑 같은 등급일 때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병은 다 쓸 수 있네요. 병은 제일 등급이 높은 친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병 3등급. 그럼 C도 3등급이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병은 다 쓸 수 있어요. 병은 똑똑이. 병은 등급이 제일 높은 친구. 그래서 다 쓸 수 있어. 자, 그럼 을을 볼까요? 자, 병은 3개에 다 쓸 수 있어. 등급이 제일 높아. 그 다음 높은 친구 누굴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네. 왜 을이라고 생각하죠? 쓰지 못하는 게 한 개뿐이요. 맞아요. 2개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 빼고 2개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을이 높은 친구예요. 을은 그럼 2등급이겠네요. B가? A. 고마워요. A가 2등급. 갑은요? 안타깝지만 등급이 제일 낮은 친구겠죠. 그러면 갑은 그럼 1등급으로 할까요? B가 1등급. And here 뭐 들어가야 돼요? 괄호 부분에 R. R만 되죠. 우리 갑 친구는 등급이 제일 낮아서 갑의 그래도 장점은 셋 다 읽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B밖에 없어요. 등급이 낮아서 얘가 제공하는 정보 신뢰도가 떨어져요. 안 쓰는 게 도움 주는 거예요. 을이랑 병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답 2번인지 알겠죠? 보안 등급이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을은 병에 비해서 읽기 권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안 등급은 병이 을보다 높게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니? 좋아. 지금 오늘 문제를 풀렸을 때 한 번에 다 맞은 친구는 한 친구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만큼 어려운 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틀렸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집중이 잘 안 됐다. 도중에 포기를 했다. 멍을 때렸다. 그러면 반성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 한 문제도 그래도 포기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독해력을 길러봅시다. 자, 마지막 지문은 쉽습니다. 장문입니다. 소감문입니다. 앞에 보세요. 쉽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앞에 봐요.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지문은 쉽습니다.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꼼꼼하게 풀어주세요. 앞에 봐요. 어떤 순서로 쌤이 푸는지 봐봐. 다음은 장문 상황과 학생이 작성한 초고래요. 초고 동그라미. 초고는 처음 쓴 글이에요. 그럼 수정사항이 좀 있겠죠. 물음에 답하시오. 쌤이라면 일단 장문 상황은 먼저 보고 갈 것 같아요. 장문 상황. 소리요법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록한 체험 일지를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해서 교재에 실으려고 한대요. 체험 일지를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이래요. 초고는 읽기 전에 문제부터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살펴볼게요. 18번이요. 다음은 체험 일지의 일부다. 초고에 반영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들을 초고에 반영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에 봐요. 얘가 초고에 반영됐대요. 자, 그러면 얘를 먼저 읽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체험 일지를 바탕으로 얘를 초고에 반영했다잖아요. 그럼 이 체험 일지를 먼저 읽고 가면 도움이 되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리고 19번. 초고의 글쓰기 방식이에요. 글쓰기 방식. 자, 19번 보세요. 19번은 쌤은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려나? 자, 쌤이라면 19번을 푸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문단까지 읽고 바로 선지 1번 가서 체크합니다. 세 번째 문단 읽고 선지 2, 3번 가서 체크를 해요. 까먹기 전에. 4번, 5번, 4문단까지 읽고 체크를 합니다. 운이 좋으면 3문단까지만 읽고 19번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정답을 많이 맞히는 게 목적이니까 쌤은 19번 같은 문제가 있으면 안 헷갈리기 위해서 문단 앞에 번호를 씁니다. 이렇게요. 1, 2, 3, 4, 5 이렇게 3문단인데 2문단으로 착각하고 19번 문제를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문단 앞에 번호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 같은 문제가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20번. 다음은 초고를 쓴 학생이 교지 편집부장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나눈 대화래요. 이건 안 읽고 가도 되겠죠. 초고를 고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쌤 생각했을 땐 18번? 18번은 친구들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18번 19번도요. 자,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풀어볼게요. 마지막 지문이다. 꼼꼼하게 읽고 풀어.
싶은 친구는 쌤에게 신호를 주세요. 기술진 어려워.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 숙제의 질문을 항상 하고 있어. 확실히 비문학을 어려워하나. 문학이 좀 더 낫죠. 네. 그럴수록 해야 한다. 그렇죠? 다음 주에 해야 될 과제 보고 있어요. 기술 지문은 확실히 어려워. 이번 주 숙제 해야 하는 거 다시 보고 있어. 이게 숙제예요. 아니요. 이거 숙제 아니에요. 이번에는 과제집 연두색 친구 숙제가 있어. 과제집. 12쪽까지 숙제. 맞아요. 일분 뒤에 할 겁니다. 했어? 숙제를 미리 적어볼까? 이번 주 숙제는 얘들아 그 분홍이에는 없고 우리 분홍이 오늘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2주차 그 연두색 쪽 여기에 숙제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작문 문제들 살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다 풀었어요? 답은 541입니다. 541. 자, 그러면 맨 앞에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들 잘 푼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기특하네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었는데 잘 풀었습니다. 18번의 답은 5번이잖아요. 그쵸? 상관관계 안 나타나 있었습니다. 찾아보고 싶다 라고만 나타나 있지. 자, 19번, 20번 한번 같이 볼게요. 미안해요. 자, 20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 너네 이거 지문 읽으면서 마지막 문단 이상하다라는 느낌 들었다. 손. 좋아요. 마지막 문단 뭔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받아졌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보면 일상에서 소리는 늘 우리랑 함께 하는데 지나친 수업은 어쩌고저쩌고 갑자기? 좀 쓸데없는 말 아닌가요? 맞죠? 자, 그래서 소리요법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소리요법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나친 수업은 힘들어.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고치는 겁니다. 보면 마지막 문단을 좀 고쳐 쓰자. 그래서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 갑자기 지나친 소음은 싫다 이런 얘기는 빼고 소리요법 어쩌고저쩌고를 추가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되고 여기를 읽었어야죠. 마지막 문단만 수정해서 보낼게. 일상에서 소리는 늘 우리랑 함께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맞죠? 소리요법이라는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마음이 평온해졌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 하면서 이 체험의 효과, 체험의 장점,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점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 건데 앞에 봐요. 숙제를 보시면 얘들아 잠깐 숙제 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숙제를 한번 보시면 지금 비문학 하나 있거든요. 숙제를 보면 비문학 부지문, 장문, 두지문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을 다 시간을 혹은 얘들아 4개니까 한 4개니까 4지문인데 장문은 좀 많이 쉬워요. 그래서 독서 두지문 푸는데 한 20분 그리고 장문 푸는데 5분에서 한 30분 안에 이 문제들 다 풀어내겠다. 2주차 숙제를 30분 안에 무조건 다 풀어내겠다. 혹은 한 지문 한 지문 푸는 데 있어서 독서는 얘들 한 10분에서 12분 안에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한 지문당 문제가 5개 정도 딸려 있잖아요. 장문 한번 볼까? 장문도 근데 만만치 않아요. 장문 보면 앞에 2개가 독서 지문이고 여기 보면 이거 봐요. 23번 어려워 보이죠? 충분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지금 딸려있는 문제가 하나, 둘, 3개네요. 그러면 한 얘는 그래도 처음 풀어보는 거니까 6분에서 7분 정도? 뒤에 있는 장면도 그렇고 요 정도 시간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오래 걸려도 되니까 우리는 속도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시간을 체크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12분이 걸렸으면 나 12분 걸렸네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정신 놓고 풀면 안 돼요. 알겠어? 시간을 체크해야지 긴장하면서 푼다잉.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 표시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독서랑 장문 할게요. 네, 수고했어요.